자, 두 번째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몽골 기마대 영상 보시면서 돌격 앞으로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을까 제가 물음을 드렸었는데 1시간 듣고 나서 나가고 싶다 하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여전히 한 분이시다. 예, 아직 힘드시죠? 왜 나가야 되는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하는 이제 큰 줄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품고 계셨던 다양한 지식들에 대한 좀 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경륜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걸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거를 이제 못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이고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될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살면서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있게 될 어떤 사건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삶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그냥 중지가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네 차례 정도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그 강의의 핵심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삶이 한 번 정도 바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우리가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1분이나 2분 정도, 한 달에 하루 정도, 또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밟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세속적인 그런 삶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식세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속 뭐 1시간,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막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이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진폭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침팬지이고 바나나인데 왜 침팬지가 아니고 바나나가 아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건 이제 끊임없이 침팬지가 아니고 싶어하고 또 바나나가 안 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충동 그런 것도 우리가 예술이나 문화 또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700만 년이 지나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 DNA가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생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자, 이 세계가 이제 바뀌어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예술이나 문화, 인문학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처음에 제시했던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혁명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송어들은 나중에 죽을 때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그냥 놓아버리면 편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자기가 고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나눠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생각을 또 나침판을 좀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들을 좀 조정하는 이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뭐 제목은 중세 신학과 철학, 또 고딕 성당과 종교 예술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마치고 나가니까 너무 어렵다는 이제 평가가 있어가지고 좀 쉽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이제 쉬운 이야기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좀 주제는 좀 무거운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동영상 하나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충격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지붕도 있고 뭐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자역학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원자들이 있죠.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질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10억분의 1m라고 이야기하는 나노미터 수준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카락 속에 그것들이 100만 개가 들어가야 머리카락 한 알 정도 나오는 것들인데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을 다 모으면 여러분 몸이
몸이. 여러분 몸이 아니라 60억, 지금 70억 정도의 사람들의 몸을 그걸 다 빨아가지고 모으면 사과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있는 게, 나 지금 만져보면 다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특강하다가 물리학과 교수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물리학과 교수님, 이거 세 개가 왜 없냐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이걸 인정을 못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 때만 달이 뜨고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인간의 두뇌 또는 이제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생물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너무나 명확한 건데 왜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더더욱 더 충격적인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의 구성을 보면 그 원자에 이제 양성자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양성자 옆에 있는 확률을 우리가 이제 오비탈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90% 정도 근처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자가 양성자를 떠나서 우주 끝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 원자 하나의 내부가 우주하고 맞먹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우주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우주 크기의 원자 하나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세상들 또는 이제 삶들 또는 이제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 만화책 봤던 것들, 또 영화 봤던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목격을 하시죠. 자, 옛날에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었고, 그게 만화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들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는 저 어릴 때도 생각을 못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를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100년 뒤에 또는 200만 년 뒤에 또는 300만 년 뒤에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 철학을 되는 이유, 또 이제 예술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현 시대에는 이런 세계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의미의 죽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의미나 가치나 중대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충효 세상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삶에 대해서 뭐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아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의대 가고 치대 가고 한의대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가야 되는지, 왜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예요. 돈. 자, 그래서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 1등부터 25등까지 전부 다 의대예요. 다 의대. 입결 가장 최고 높은 부분들이 의대죠. 자, 이제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신박하지 않았어요. 누군데 의사도 되고 누구는 변호사도 됐지만, 자, 의사 되려고 그러면 우리 잘 아시죠? 허준처럼 정말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이유라도 됐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산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엄마가 시켰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하는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꿈꾸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계들, 자, 이런 어떤 세계들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여러분 몸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 철학의, 문학의 역사가 자,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삶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드가 모랭이 자,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행성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달도 만들어내고 태양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삶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계사가 변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우연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그걸 조직화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우리가 뭐 그 큰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어떤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요지부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IMF 당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헤지펀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를 주요 타겟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칠 것인가에 따라서 돈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사건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형태까지도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몇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논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인간은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멸을 꿈꾸는가? 왜 영원히 살려고 꿈꾸는가?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하려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침팬지하고 동일한 사촌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들은 전혀 700만 년 동안 진화가 안 되었는데 왜 인간은 25번 정도 화석 인류를 거치면서 기원전 4만 년을 근거로 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중에 이제 걔네들하고 우리들하고 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구석기, 신세역기를 거치면서 돌을 깨서 그거를 이제 도끼를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그냥 깨는 게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마제라고 하면서 갈아가지고 섹시 도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동굴 벽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동굴 벽화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알타미르 동굴 벽화라든지 그 라스코 동굴 벽화, 프랑스나 이제 스페인에 가면 이제 그런 어떤 동굴 벽화들이 남아있는데, 그럼 뭐 지하로 막 2km, 3km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최소한 1000년 또는 10,000년 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데, 자, 이제 그런 그림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이죠. 죽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죽음을 거쳐서 초월적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은 특별히 뭐 들소라든지 사슴, 말, 야생소 같은 이제 대형 초식 동물들이 그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렵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동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동물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동시에 이제 던져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원시인들이, 우리의 이제 조상들이 물론 이제 뭐 이 양자역학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끊임없이 동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친척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옆에 보면 이제 그 말이나 소가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이제 머리를 보시면 새 머리예요. 새 머리. 새가 돼 있고 그 옆에 또 보면 이제 또 새가 한 마리가 이제 있죠. 이제 고대인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 새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새가 날아서 뭔가 이제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원전 4만 년 전에 자, 우리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인지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문화나 역사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죽고 뭔가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초월적인 또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고민들이죠.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과는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변하고 거기서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원시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인간은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최초로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인지혁명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이 가장 중요한 특징들 뭘 갖는가? 그건 이제 비전이죠. 꿈꾸는 인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자, 이런 것들에 그냥 국한되어 있지만, 인간은 그런 어떤 생식세포와 관련된 요소 있지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포털이에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라틴어는 리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문턱. 자, 이 문턱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어떤 새로운 형태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들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내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의 어떤 삶들이 인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침팬지들과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갈라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고 또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달래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죽음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종교라고 하는 말을 렐리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렐리존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렐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말의 이제 동사적인 어원은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마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오는 어떤 뭐 경외심일 수도 있고 공포심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아, 이게 뭔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하나의 찰나 순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임사체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 한 분 계시고. 예. 이제 임사체험은 죽었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뭐 이제 뭐 정신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의례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원전 4만 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똑같은 8종의 인간들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들 다른 인종들은 다 이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단체 행동, 뭔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어떤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림을 그렸을까? 그냥 뭐 절벽에다 그릴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오두막에도 이제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택해서, 자, 그 밑으로, 동굴이라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1km, 2km, 내려가고, 또 동굴도 그리는 것들 보면, 짧게는 뭐, 2km, 3km인데도 있고, 어떤 거는 막 굉장히 길게 더 긴 어떤 장소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0m짜리, 뭐 400m짜리,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형태였는데, 자,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은 태초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또 인간의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장소가 이제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냥 룰루랄라, 이런 살아가는 세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비밀스럽게 만나야 될 세계.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어떤 세계들, 자, 그런 어떤 세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형상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 뭐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문화들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복원시켜 놓은 건데, 지금 뭐 조명을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이제 알타미르 벽화고, 한쪽은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예요. 자, 지하로 3km, 4km 정도 내려가야 돼요. 굉장히 칠흑 같은 얼음이죠. 거기서 뭔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제 위로감들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 뭐 그런 경험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MT 가가지고 그런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그 전날 이제 유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하고 새벽 12시나 이제 새벽 1시나 2시에 이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제가 썼던 이제 유언을 읽어주죠. 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이 뭐 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저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다 울어요. 내가 살았던 것들, 뭐 자기가 이제 유호수를 쓰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듣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적인 격정들, 자,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자, 똑같은 행동들이 바로 이 동굴 벽화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동굴 벽화를 그리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장 낮은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자각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고,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인간은 단순하게 여기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존재할 거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고, 그게 예술의 탄생, 또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의 탄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 예술적인 형상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미래의 모습들,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자기 세뇌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항상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각성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림들을 무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림들을 그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한 번 그린 게 아니에요. 몇천 년씩 반복적으로 누적돼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복귀한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런 생명들, 이런 어떤 동물들, 이런 어떤 식물들 그려가면서, 자, 이게 이제 나와 또는 나의 공동체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그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방식들, 여기도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덧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몇천 년 동안 계속 덧칠해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가, 어떤 이제 인문학적인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명과 죽음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따로, 죽음 따로가 아니라 생명은 죽음으로 가고 죽음은 또 생명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냥하고 있는 많은 어떤 동물들이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서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죽지만 그 누군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S자 곡선을 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제 반복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제로섬이에요. 이제 제로섬이라고 하는 건 제로, 0이라고 하는 것이 총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먹으면 누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있고, 지금 뭐 35,000불 정도 뭐 이런 어떤 경제 대국, 세계 11위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전부 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70억 인구 중에 15%는 1달러 미만에 1,35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15%가 돼요. 2달러 미만, 5,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구상의 40%가 넘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OECD국에 속해 있는 25개 정도, 30개 정도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1년에, 아니, 하루에 10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먹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을 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짐승에 또는 이 사냥에 나가서 죽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자각들이 이 원시인들이 갖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미련한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거나 남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벽화를 몇백 년, 몇천 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내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죽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잔잔한 곳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지하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온갖 어떤 공포가
공포심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성년식이라든지 주례의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응시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을 이제 응시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와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항상 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삶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 삶들, 의미 있는 삶들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이 형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 있고, 전혀 이제 이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세계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케사라세라처럼 그냥 오늘 주어진 삶들을 살자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로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삶 중에서 어떤 삶들이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삶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의 이론을 통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이제 내용인데, 자, 인간은 이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시인들이 동굴 벽화를 그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지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명한 이제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항상 이제 문득문득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또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테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쌩쌩하게 잘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도 이제 가장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을 때 자기의 삶들을 좀 반추하게 되는 것들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이제 어떤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다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자인은 거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존재.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데거에 따르면 항상 죽음과 관련돼서 존재한다는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이제 비본래적 태도, 또 하나는 이제 본래적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비본래적 태도는 죽음에 대해서 죽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전혀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남의 이야기고, 남이 그렇게만 이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본래적 태도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하이데거는 실존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또는 나에게 그런 어떤 이제 커다란 어려움들이 닥쳐졌을 때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 이제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래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죠. 여러분 이제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판사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지만 가족에 소홀하게 되죠. 자기 부인하고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있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들, 두 아이들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대도시로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승진해가지고 집을 옮겨서 이제 집안을 정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요.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신장에 이제 이상이 돼가지고 신장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고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이제 계속 약을 쓰고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 그 소설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막상 이제 이 소설의 초반부에 이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부고장에 뜨는데 부고장에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고위직인데 이 사람이 사라지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죽었을 때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울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만세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 우리 삶이 정말 잘 살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반 일리치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한테 진단 받는데 의사가 자기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뭐 여기 아프세요? 이 약 써보세요? 이 약 안 드시나 다른 약 써보세요? 자기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5분도 안 돼하고 나왔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판사로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피고자라든지 변호사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의무적으로 법조 몇 항 5분도 안 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거죠. 자, 자기한테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비본래적 태도로 있다가 본래적 태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서서히 죽는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 오고 있어. 그게 다야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주 섞인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냥 뭐 비행기에 추락하는 사람들 뭐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죽는 거구나.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지금 이란이나 뭐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가 막 죽어가는 거 보면서 텔레비에서 보면 참 안타깝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 슬프거나 뭐 격정적인 감동들을 안 느끼시죠. 자, 이게 다 이제 비본래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이제 2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희 이제 친족 중에 물론 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이제 아내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슬픈 척을 많이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은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왜 죽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좀 사죄도 좀 하고 착한 일도 좀 하시고 나한테 용서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요한아 미안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인정 못했어요. 그냥 저한테 그렇게 안 좋게 하셔놓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그냥 미안하다 하고 이거 하고 끝날 일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는 완전 폭군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인간적인 대화가 없어요. 무조건 지상명령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뭐 우리들이 여러분 세대에 다 겪었던 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삶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거나 이제 집을 떠났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제 이제 막내 동생도 있는데 막내 동생은 걔는 이제 중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뭐 한국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83세가 이제 남자들 평균 수명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0년 뒤면 이제 제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한 10년 정도는 이제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이제 제 삶을 못 살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 수 있는 건 길어봤자 15년 내지 20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막 꼬이고 또 내가 뭐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을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막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사람들도 뭐 원망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싹 사라졌어요. 죽음은 내가 앞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20년밖에 없다. 또 15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정해진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있는 것만 만나자.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그 죽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느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평범했던 게 사람들한테 너무 강팍했었고 사람들을 너무 이용했었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권력용밖에 없었죠. 거기서 뭔가 이제 소외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것들이 나의 와이프나 나의 아이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런 사람이 다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건 성공 또는 안락함 이런 거였지 정말 그런 사람들 내가 배려했는가?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같이 아파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도 또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햄릿이죠.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햄릿 같은 경우 정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졌을 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죠. 자, 물론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의 고민일 수도 밖에 없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해고를 보면서 햄릿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들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갈라주는 그런 어떤 선별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것들이 하이데커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미 없는 사회, 가치가 없는 사회,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왜 여전히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 다 여기 나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게 스파게티를 먹는 것부터 중요하고 뭐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시아 골프 치러 가는 것부터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이유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4만 년 전에 고민했던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소설, 특별히 이제 불멸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통해서도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또는 키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에 살면서 그게 마치 나의 어떤 삶, 나의 어떤 이제 영원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불안정한 어떤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니에스라고 하는 언니하고 그다음에 동생 이제 로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인데 이제 아니에스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삶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긴 하지만 나의 어떤 고유한 삶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로라는 항상 피아니스트인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매혹적으로, 유혹적으로 이런 어떤 삶들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회적인 인정, 사회적인 어떤 관심들을 계속해서 표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라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바꿔서 만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 소설 중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괴테하고 베티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연인 관계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괴테와 베티나가 연인 관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원래 괴테하고 베티나의 엄마하고는 연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엄마한테 이제 베티나가 듣게 되면서 괴테의 집을 찾아가고 또 괴테하고 편지를 주고받게 되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베티나가 괴테 편지를 잘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거짓 편지를 쓰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발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괴테가 죽고 베티나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지만 읽어보니까 아, 괴테하고 베티나하고 연인 관계였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베티나는 괴테가 굉장히 출중한 문호이고 그래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괴테를 이용하면 자기 이름도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관계라고 하는 걸 자기가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썼던 그 편지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괴테 그런 베티나를 떠올리게 돼요. 거의 뭐 아빠하고 딸 사이의 관계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런 어떤 풋풋한 그런 사랑을 유지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는, 불멸을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해주는 어떤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쿤데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불멸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테마적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자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억 속에 남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동굴 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쿤데라는 그 방식이 이제 어떤 건 좋은 방식이 있고 어떤 거는 나쁜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것을 앞에 이제 아네스처럼 자기의 어떤 성찰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문학적인 어떤 독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남기는 그 어떤 방식과 자, 그렇지 않고 이런 허위의식,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우리의 물음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방식으로서 구성하는 나와 아니면 타인이 원하는 나, 타인이 만들어가는 어떤 나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이제 이미지학, 이마골로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성찰해서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 소설의 이제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이 소설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 용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로라 같은 이제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키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인정받듯이 또는 아빠한테 인정받고 또 남편한테 인정받고 뭐 다른 이제 배우자들 또 다양한 사람들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청중의 박수 소리,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자, 거기서 자기 자신의 감정들이 또 생겨나고 또 그 감정들 때문에 자기가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형태의 이제 타인의 시설 속에 남는 어떤 불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좌절들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막 자기가 자살 충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언니나 형부한테 또 이제 전화하죠. 내가 지금 마음 상태 안 된다. 근데 내 옆에 뭐 권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남시해가지고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의 환기를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삶이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들을 의식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쿤데라는 이제 키치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키치. 독일어로는 이제 이 키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값싼 이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장 쓸모없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불멸에서는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생쥐들이 없어졌죠. 생쥐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미키마우스들이 정말 이제 아름다운 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쥐의 모습하고 미키마우스의 모습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미키마우스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생쥐 같은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애니메이션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든지 간에 그냥 미키마우스만 돌아다니는 거죠. 생쥐를 본 적이 없어요. 동물원에 가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생쥐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이제 안 좋고 얼마나 굉장히 힘들고 얼마나 이제 번뇌가 많은 것들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엘리트들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NS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거대한 자본들에서는, 자, 우리가 이 생쥐를 진짜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공급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뭐 핸드폰 보실 거예요. 핸드폰 보시면서 뭐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 또 이제 뉴스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이제 뭐 다양하게 안 보시죠. 조중동을 보거나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뭐 좌파 언론을 보거나, 그걸 두 개를 뭐 동시에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라든지 그 미디어를 보지 않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 고착화돼 있으면서 그게 전부다. 그게 세상의 가장 유일한 정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이제 편하니까.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키치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이미지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어떤 삶들을 조종하는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걸 이제 시뮬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사의 사회, 그냥 카피만 존재하는 사회, 진짜가 없는, 그러니까 생쥐가 없고 미키마우스만 존재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쿤데라는 23년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현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물음과 관련해서 자, 우리는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파요. 실체를 보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면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들, 거기서 그런 어떤 안정이나 쾌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모사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라든지 SNS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뭐 다 예쁘죠, 다 아름답고 다 환상적이고 판타스틱 이야기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의 사람들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말로 안 좋은 어떤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경제학용어로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20%가 나머지 80%의 재화들을 다 이용하는 것이고, 자, 그런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80%가 나머지 남아있는 20%를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치고받고 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이제 거짓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밀란 쿤테라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들 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키치라고 하는 것은 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똥을 안 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똥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밥 먹기 전이라 좀 죄송한데. 자,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 감추고 싶은 어떤 부분들,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쿤데라는 그걸 직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우리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 자, 근데 항상 나의 몸에 있는 것이고 나를 계속해서 흔들어 가는 것들이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성인 공자처럼 살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초적인 신진대사가 사라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보세요. 뭐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화장실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화장실 안 가고 막 너무 고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키체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단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지는가. 자, 이제 꿩도 마찬가지죠. 꿩도 이제 뭐 머리만 박으면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해요. 꼬리랑은 다 밖에 드러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키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불편한 진실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어떤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쿤데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누셔야 돼요. 나의 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그거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예술 활동들도 하고 뭐 피아노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걸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의 어떤 다이어리라든지 아젠다라든지 그걸 이제 써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똥이 무엇인가, 나에게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 그걸 계속해서 형상화시키고 그것들을 자기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비본래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자꾸 이제 감추면 자, 어느 순간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저희 아버지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본인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희 아버님 이제 거의 이제 한 2년 동안도 계속 투병 생활 하셨는데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2년도면 돌아가실 거다. 근데 뭐 죽을 생각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이제 굉장히 글씨를 명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기독교이니까 성경 66권 아버지가 좀 필사로 쓰시고 저희한테 남겨주면 갑오처럼 아버지 기억하면서 좀 쓰면 좋겠어요. 안 쓰시더라고요. 날마다 텔레비만 보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한자도 못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소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와 관련해서 내게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또 공유해야 될 어떤 것들인가. 아버지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자식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불편했던 그런 어떤 사실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쑥스러울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꺼내놓지 못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못 꺼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집단 키치라고 해야 되는 이제 쿤데라가 공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진정한 키치는 두 번 눈물을 짓게 한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건 전부 다 키치다.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어떤 삶들이라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어떤 본질, 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고통에 대한 것들만 이제 이야기하고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건 특정 이제 이미지이긴 한데, 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달래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 되게 감동적이죠. 근데, 이 아프리카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OECD 국가가 다 착취해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 베트남 여행 가실 경우가 있으면 베트남 전쟁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 전쟁 박물관. 베트남 전쟁 박물관에 가면 크지도 않아요. 자, 그 전시실의 80% 90%가 다 대한민국 국군한테 어떻게 처절하게 베트남 사람들이 학살 당했는가, 그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 대한민국 잘 살게 된 이유, 경제 대국이 된 이유. 자, 베트남처럼 우리가 학대했던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말하지 않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일본만 욕하죠. 일본 36년 우리가 지배받았다.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학대나 냉대나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정말 장밋빛처럼 찬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했던 것은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모욕을 줬던 것들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것만 보여주는 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이죠. 베트남 이제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갖고 상 받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이걸 일으킨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미국과 연합했던 나라들, 물론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의 어떤 대결 이루어졌지만, 자,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라든지 다양한 참사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이게 이제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키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과정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랑도 이제 계속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소거해 보이고 무조건 사랑은 숭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가장 찬란한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이제 영화화된 건데 밀란 쿤데라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비움이죠. 테레사가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이제 토마시라고 남자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200명의 여자를 만나요. 200명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또 관계를 맺게 되는데 나중에 의사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유리창을 닦으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부인들을 만나고 돈 많은 부인들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자신만 여성으로 대해달라, 자기 자신만 진정으로 사랑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말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걸 숭고하고 서로 아름다운 추억들만 갖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과연 이제 이게 정말로 우리 어떤 삶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작품에서도 여기도 이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루이 14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족들, 공화정 지지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시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 10년 동안 일어났던 사람들, 거의 1억 명의 지식인들, 거기 이제 학생들이, 청와대 학생들, 그다음에 북경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지식인들을 얼마나 정말 죽창으로 찍어 죽이고 홍위병들이 어떤 소란들이 일으켰는지 아무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쿤데라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직면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쿤데라는 이 키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불편한 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히 이제 너무 순수하고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돼버리는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쿤데라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딛고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아픔들을 어떻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거움이 있어요. 이 무거움이 있는데 그 무거움을 자꾸 참을 수 없이 가벼움처럼 우리가 소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넣어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얼마나 이제 안 좋은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무거움들, 그런 무거운 사실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또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한 눈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형상화시키는, 그게 예술이고 철학이고 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만, 아까도 이제 그 동물 벽화를 그렸던 이제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래야만 인간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과 같이 그런 어떤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키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이미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키치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형태,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또 이제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의 촉발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6세기, 17세기 기계화 문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기계화 문명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기계의 노예가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세계에 이제 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AI, 여러분 뭐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그전에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인간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인간은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는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일을 시킬 수 있는 로봇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챗 GPT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미나이가 더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든지 더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물어보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쓰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간의 능력들을 축소화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특별히 3단계 이 산업혁명 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예술가들, 사회적인 이제 엘리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방가드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아방가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위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이 아방가드의 운동이고, 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불멸과도 또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개조하고 새로운 형태로 도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특별히 이제 이 아방가드 운동에서 일어났던 혁신적인 운동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들이 이 기계 문명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어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기계가 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운동들이 발생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예술가들,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술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강신주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예술가들은 이제 해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해녀는 물속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속에서 있는, 그리고 이제 그냥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 바닷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보죠. 근데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 밖에 또는 물 위에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조개도 그렇고 홍합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 또는 인문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없었던 개념들인데, 그 개념들을 이 해녀들은 이제 0.1%밖에 되지 않는데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도 이제 예술가들인데 그런 사람 보면 약간 4차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센서티브하고 델리케이트한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제 개념화시키고, 그게 이제 0.9%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하죠.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이제 그 철학자들이나 뭐 인문학자들이 쓴 책을 읽고서 이 해녀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 그림이 이거구나. 이 음악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개념에 불과해요. 개념에 불과. 그 개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녀처럼 그걸 느껴야 돼요. 그 깊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게 숨이 차오르죠.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디 백화점 가듯이 갤러리에 가가지고 그림 소모하는 그거는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녀들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숨을 참아가면서. 자, 그런 고통 없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건 정말 이제 욕심이 큰 거죠. 여러분들 베토벤의 작품, 모차르트 작품,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가졌던 그 고통의 한계, 그 고통의 깊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아방가르드의 운동이었고, 그 아방가르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전히 어떻게 이제 여기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천재성은 나의 작품 속에 불멸한다. 이 불멸을 꿈꾸는 역사적인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표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술사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형태의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지만 특별히 아방가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식의 창조라는 것, 새로운 뉴 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옳고 너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깨고 그런 어떤 관습이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걸 제시하는데 그 새로운 걸 제시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던가 절대 안 그래요. 저 미친놈, 저 또라이 그러죠. 자, 처음에 인상주의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수 치고 그랬어요? 전부 다 욕했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운동들을 제시하는 사람들, 새로운 형태의 사고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져요. 저 미친놈, 저 또라이, 저 4차원. 자, 그런 식으로 욕을 얻어먹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들을 이제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속 침팬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떤 그런 세계관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아방가르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현재적이면서 영원한 거, 현재적이면서 혁명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을 꿈꿔왔던 사람들이고, 자, 이것들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신의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간을 원숭이로부터 속박시킬 수 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가치관의 부정, 또 예술과 삶의 경계, 허물기, 다 허물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되고, 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불면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자, 불사조처럼 피닉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몸을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것들이요. 자기 몸을 불태우지 않는 순간 새로운 새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아방가르드 운동의 그래서 가장 무서우면서 또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이제 근본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모든 걸 다 전복시키는 것이고, 물론 그게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또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방가르드와 키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미국의 1930년대 이제 경제 공황을 거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술가들이 또는 이제 인문학자들이 또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년대 이후부터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린버그를 악마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방가르드를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혁명적인 인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선 지금 현대 사회에선 죄악시한다,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화형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을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계사적으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돼요? 자, 독약을 먹고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민중들에겠어요.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병이어가지고 떡 주고 밥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죠. 자, 소크라테스하고 거의 3년, 4년, 철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정말 소크라테스 최고의 좋은 철학자다고 얘기했는데, 500명이 모였을 때 소크라테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예술의 적이고 인류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술은, 문학은 대중을 무시해야 돼요. 대중 의견을 따라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가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편한 걸 원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로 똥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린버그가 우리에게 이제 지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더 이상 뭔가 사람들의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풍요라든지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술은 소비될 뿐이지 예술이 갖고 있는 원래적 특성, 다시 말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 충격을 주는 거, 나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거, 자, 이런 어떤 혁신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키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돈이 최고의 사회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입결 1등부터 25등까지 다 의대에 진학하는 모든 사회가 다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게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린버그나 이 아방가드 예술가들은 예술은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방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고 예술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그린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자본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에서 드러나는 운동들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방가드 운동. 다시 말하면 여기서 벗어나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자. 무슨 사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와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세계가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키치의 세계. 이 두 세계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지금 여기 듀샹의 변기인데, 이 변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격을 줬던 게 바로 이런 어떤 아방가드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변기가 예술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 변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손처럼 우리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걸 보면서 좋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건 예술이 아닌 거죠. 그건 예술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어떤 소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방가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다시 재조정할 것인가. 예술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예술의 그냥 품 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과정의 예술은 더 이상 지양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예술을 그냥 단순하게 전통적인 것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교를 높이는 거, 테크닉을 높이는 거,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 뭐 그게 이제 성경이든 그리스 신화든 뭐 여성의 아름다움이든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소재는 똑같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그릴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기교가 가장 최고조에 달한 것들,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장 또는 장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 이제 프랑스의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엘리트 화가들, 엘리트 음악가들,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육성했던 것들인데, 자, 이제 예술이 이렇게 되면 진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자, 고대나 중세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투박한 어떤 모습들을 어떤 방식으로 더 세련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지, 이 주제나 이런 형상이나 이런 어떤 기법들은 더 벗어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니까. 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추상이라든지 아니면 비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어리둥절해져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스토리가 없어.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듀샹의 변기처럼 왜 이게 예술일까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소변기하고 똑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예술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예술이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아방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갤러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좋아, 멋있네, 아름답네 라고 이해할지, 저게 나한테 삶에 대해서 어떤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술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진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게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귀족하고 천민들만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어떤 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경제적인 규모들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뭐 귀족들이 했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또는 이제 예술적인 그런 어떤 취향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귀족들은 대대손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절대로 그때 당시에 받는 사람도 거의 한 3대 정도 가야 돼요. 할아버지가 물리학자 정도 돼야 손자에 가서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피로 또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쭉 물려온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 욕하지만 욕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걔네들이 5,000년, 뭐 3,000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 해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력들이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르주아들은 돈을 이제 많이 갖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자, 그렇게 이제 몇 세대를 거쳐서 굉장히 힘들게, 아까도 예술이랑 자기 삶을, 목숨을 거는 건데, 그것들을 건너뛰고, 그냥 내가 이 시점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예술관이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부르주아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 그냥 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모나리자 그림을 보는 거, 또 뭐 어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하는 것들은 그냥 뭐 여행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거. 자, 그런데 아방가드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술을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것이다. 예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새로운 형태로 개조하는 것이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작업들이 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고 더 높은 수준,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이제 신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는데, 에우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신과 같은 상태에 우리가 되는 거. 이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예술이나 학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단순하게 뭐 피아노를 치는 건 단순하게 그것들이 그냥 뭐 반복이나 어떤 기교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좀 고상하게 뭐 이렇게 뭐 속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는, 고양하는, 엘리베이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아까도 이제 첫 번에 얘기했던 리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털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방가드가 왜 필요한가, 예술이 이제 왜 다시 본래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린버그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자, 부르주아 사회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부르주아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돈으로 모든 게 다 용납이 되고 돈으로 다 어떤 것들이 다 허용되는 이런 사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아는 사람들한테 뭐 비싼 이제 명품 선물할 때가 있는데, 좀 받으면 이제 좋죠. 근데 이제 모든 거를 그냥 어떤 명품으로만 생각하고 그거에 만족한다라면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정말 좀 바람직한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자본주의와 관련된 것들,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전북대에서 학부 수업 중에 이제 행복론 수업이 있어요. 행복론 수업 많이 받을 때는 1,000명이 넘게 듣는데, 애들에게 이제 버킷리스트 쓰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냐 물어보면 거의 99.9%가 다 먹는 거, 여행하는 거예요.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정말 우습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이제 너무나 우리한테 세뇌가 돼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곳에 가가지고,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제 소비하는 것들, 이걸 그래서 이제 행복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산업.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주입되어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것들인데, 자, 그린버그나 이제 아방가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여기에서 맞설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술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보헤미아예요. 물론 이제 지금 보헤미아는 이제 지금 이제 프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집시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랑 생활이고 방랑 생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안정된 삶, 안정된 직업, 안정된 어떤 삶의 패턴들을 버리고서 집시처럼 뭔가 이제 그런 어떤 폭풍우처럼 사는 삶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삶들을 사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정치 경제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어떤 이데올로기들. 자,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게 이제 좌파가 신념이 됐든, 뭐 우파가 신념이 됐든, 이거로만 이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왜냐하면, 우파가 됐든지 좌파가 됐든지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든지 종교가 됐든지 뭐 기독교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신자한테 절대로 예수님이 꿈에 안 나타나요. 기독교 신자한테는 부처님이 안 나타나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포섭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방가드는 예술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의 그 예술이 이제 어떤 길을 지향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혁명적인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르주아 사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들, 기초적인 어떤 신념들 전부 다 깨고 부수고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보헤미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보헤미아는 이제 추상의 세계예요. 추상의 세계.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사회,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사회, 그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말할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와 말할 수 없는 세계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 아방가드는 이 추상의 세계, 말할 수 없는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뭐 9번 교향곡 들을 때,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죠. 근데 이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라고 얘기하면 70번과 다 달라요. 자,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자, 여러분들은 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나 그것의 존재성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세계는 예술의 세계가 아니라, 자, 그거 세계는 이제 세속의 세계이고, 그런 세계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의 세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어떤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방가드는 이런 세계로 가야 돼요. 이런 세계. 자, 이 그림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자, 여러분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 이게 예술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린버그나 아방가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자꾸 이제 눈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계산해요. 아,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자, 근데 아방가드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절대선, 근본선, 절대악의 세계로 가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으면 뭔가 나타나요. 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서 그 고흐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이제 감상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때는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초보들이 하는 거고, 자, 그 작품 중에 뭔가, 자기의 마음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생각할 거 있으면 그 작품 앞에 서서 최소한 1시간, 최소한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것만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 그림이 뭔가 말을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검은색으로 돼 있고 그냥 사각형으로 돼 있지만 이거 3시간, 4시간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뭐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을 누가 그리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그림 속에 들어가서 절대적인 걸 만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만나는 거. 저건 어떻게 보면 아까 뒤샹의 변기처럼 절대적인 것, 초월적인 것들을 만나게 해준 하나의 부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계속 노려보고 응시해야 돼요. 10분, 20분 갖고 안 돼요. 자리 깔아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막 그리는 사람들 있죠. 데스행하는 사람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방하고 모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걸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예술가들은. 자, 여러분들 그냥 현대사회에 살기 때문에 너무 스쳐 지나가요. KTX 320km 쭉 하면 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옛날처럼 완행차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시속 30km 가면 다 보여요. 코스모스도 보이고, 뭐 잘못하고 가는 사람도 다 보이고. 자,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 자, 그런 어떤 훈련들, 그런 어떤 응시의 그런 효과들. 자, 그것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아방가드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제 예술가가 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다시 되뇌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침몰해가는 부르주아 문화, 지금 이제 산업사회 17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이런 어떤 돈, 네,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3,500년 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아까 인지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신화를 그리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뭔가 초월적인 거, 영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것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어떤 세계들을 보면서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어떤 다시 한번 사유할 수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그림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뭐 그냥 이게 그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한번 3시간, 4시간 그대로 쳐다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없애야 돼요. 우리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화실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그림 한 번 그리려면 최소한 2-3시간, 3-4시간 금방 가버려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고 뭐 핸드폰 보고 딴짓 하면서 그림을 감상하겠다? 그건 이제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정말 이제 그림을 감상하려고 하고 정말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예술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온통 들이지 않으면 저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작품이 이제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곰곰이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아방가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술 활동 또 예술을 통해서 노력을 할 때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방가드 운동과는 이제 다르게 이 아리에르가르라고 얘기하는 후이가 이제 바로 이제 키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건 이제 상업 예술, 상업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걸 뭐로 생각해? 그냥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어지면 좋은 건데 그냥 거기서 기쁨을 느끼면 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예술이 아니라 소비되는 소비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명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예술 시장의 가장 최고 고객들이에요. 최고 고객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림 비싸다고 하는 것들 보면 그것들 다 누가 사냐? 자, 이제 이런 명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다 사가요. 여러분들 뭐 몇천억, 몇백억 주고 그러면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그 예술가들이 그거 작품 사가지고 뭐 감상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금고에. 왜? 그건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예술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방가드와 예술과 키치의 특징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키치와 아방가드의 차이점은 반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조건 다 키치가 됐든 아방가드가 됐든 우리에게 이제 감정적인 어떤 동요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그 감정적인 동요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주어지면 그건 키치지만 그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 이 두 번째 층위에 있는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아는 것처럼 아비뇽의 여인들인데 이 아비뇽 여인들이 이제 왜 이 작품들이 왜 작품이 유용할까?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잖아요.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는 프랑스의 창녀촌으로 유명한 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창녀들이고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이죠. 왜 저런 여성들을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도발이죠, 도발. 제목 자체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예뻐요? 전혀 안 예쁘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아까 고우전도 마찬가지로 고우전 이제 가시면 앞에 이제 그 스케치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스케치한 거 보면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뭐 비례대称균형일치 맞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왜 고흐가 유명한 화가이고 왜 우리가 고흐의 작품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냥 바라봐만 보는 거. 완전 우리한테 어떤 감흥도 주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술과 키치의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키치에 함몰되는데 그 키치에 함몰되는 것들은 이 작품들을 보면 우리에게 막 그 어떻게 보면 고향을 일으키는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보가 이야기했는데 피카소 작품보다는 훨씬 더 이 러시아의 이제 사실주의 작가인 레핀의 작품도 더 좋아한다. 왜? 웅장하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서 압도적으로 아, 그림 멋있다, 훌륭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속물인 거예요. 키친 거예요. 왜?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보자마자 우리한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근데 아방가드에서는 이거는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할 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키치 작품들이 99.9%예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개념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팝아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키치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치의 대표적인 것도 이게 전북대학교 정문인데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끝이에요. 멋있어, 끝.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뒤에 이제 중세 예술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PPT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불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멸. 왜냐하면 이제 기원전 4만 년 전의 인지혁명에서 그 최초의 원시인들이 무엇을 그렸는가? 죽음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자기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삶이 영원한 어떤 것들을 지향하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예술, 특별히 이제 아방가드 예술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키치 또 이제 이마글로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영속적인 방법. 자, 그건 이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알아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자,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그건 이제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똥이 있다는 거죠. 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아방가드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주조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기분 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가 아니고 침팬지가 아니고 바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처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좀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만나실 때는 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